시간이 나는데 또 어려운 주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오늘은 김영진 작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1인 기업에서 100인 기업까지 이제 저자 김영진 작가님과 함께할 건데요. 저희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준비해 주셨다가 이따가 물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점심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그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항상 빅살롱을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강연은 조금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주위에 계신 우리 세 분의 여성 오늘 좀 처음이시죠? 네, 항상 자주 오세요.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의와의 빅살롱의 진행자 아나운서 심의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6월입니다. 1년의 밤이죠. 시간 참 빨라요. 6월 1월부터 6월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때요? 좀 잘 보내셨나요? 좀 후회가 되는 게 좀 많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도 하반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작가님을 모시기 전에 제 소개와 그리고 북살롱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난 후에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활동을 지금 하면서 스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피치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기업이나 많은 회사에 가서 출근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많이 알아야지 많이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심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필해주신 작가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책의 연결고리를 좀 더 끈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북살롱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북살롱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진행을 해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벌써요, 작년 9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째입니다. 박수!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년이 되는 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파티라도 식사 모임을 할 예정인데요. 추후 공지를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 8월 작가님들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뒤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심의와의 북살로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저희 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비밀번호 2324A 이제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은 북살롱에 대한 정보, 어떤 책에 대한 정보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소개와 북살롱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김영진 작가님을 만나뵙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영진 작가님 소개해드리고 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오늘 모두의 사업을 창업하고 현재 시점까지 어떻게 사업을 빌드업했나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리더십, 생산성, 마케팅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현재 직장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서비스 모두의 사수 대표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리더십, 생산성, 관리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 계세요. 직장인이 직장 안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 중에 1200여 개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셨어요. 직접. 그리고 150여 개 브랜드의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 경험도 있으신데요. 그럼 우리 김영진 작가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유명한 작가님
작가님이라 저희가 모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앉으시고요. 네, 그리고 네. 먼저 우선 저희 해드릴까요? 국산동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나 정말 영광이었어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한 번 더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혹시 말이 별로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대 가수라는 브랜드에서 직장에 잘하시다가 사회에 나와서의 자립을 돕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가를 대표님하게 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장님들을 좀 더 잘 돕기 위해서 브랜드 사업팀을 따로 쇼핑 브랜드들을 챙기고 온보딩 시키는 일들을 계속 주단을 노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 노력에 결과로 리겐이라는 이도시 책을 필사하는 데 진출한 브랜드를 인식했어요.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에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페이지를 만들어서 유익을 만들고 또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고 기존 고객들을 한꺼번에 과정들을 활동들을 자세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드입니다, 여러분. 리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회에서 창업부터 좀 길쭉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소통 가수로 작가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강의장에 오기 전까지 사실 두 가지 주제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장님이시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가들이 어떻게 하면 평정층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따로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은 사업 좀더 사업적으로 충돌된 시장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요. 저는 우주에서가 세 번째 작업이에요. 첫 번째 선은 마케팅 대행업이었는데요. 그렇게 찾았던 이유는요. 제가 했던 이 직업이 마케터였기 때문에 그냥 디자이너여서 디자인 에이전시 차렸던 것처럼 그냥 마케팅에서 마케팅 대행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매출은 나고 돈은 벌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의구심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사업을 하면서 일이 즐겁고 돈이 벌리는 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 만족감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제 근무 강도가 개선되기는커녕 훨씬 더 높은 책임감과 진짜 밤낮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강도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이겨내야 하고 또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들도 전부 다 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내가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태도고 들어줬는지 저희 팀원들도 대표님이 이것을 이렇게만 하면 계속 되겠죠? 회식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데 마땅히 제가 대답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게 창업을 했고 이들을 내가 이끌 자격이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은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창업은 뭐였냐면요. 이제 창업팀에 합류를 한 건데 코파운더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교정 서비스를 만드는 팀에 제가
운영이사로 합류를 했었어요. 네, 마케팅과 운영을 총괄했었고, 이제 서비스 이름과 팀 빌딩까지 전부 다 제가 반영을 해서 만들고, 또 회사의 비전과 로드맵까지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팀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차게 컸습니다.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그 창업팀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첫 번째 사업의 실패 때문이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번에는 그냥 가치에만 집중을 해서 내가 이것을 평생 계속해야 할 일인 것처럼 자기회의를 하고 그렇게 회사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멋진 비전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정말 그 사업은 괴로운 일이 되는 거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안 하던 영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리어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디지털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상에 그렇게 잘 모여있지 않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지도 않고요. 저의 고객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온라인만 고집해서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있을 법한 사회복지 센터를 번역으로 나눠서 아침에 중고 핸드폰 3개를 사서 거기에 저희 앱을 설치해가지고 평생 안 해보던 필드 영업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계속 제가 그 앱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문을 부수기고 방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좀 대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좀 그 사업이 상승세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창업경진 대회가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창업경진 대회가 있고요. 그 대회에 이제 5등 안에 들어서 이제 문체부 장관상도 받고 저희 팀의 사회가 다큐멘터리로 촬영이 제작이 돼서 KBS 다큐멘터리의 강연도 되기도 하고 연초에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셨을 텐데 이제 신년회에 초대받아서 정말 이주용 같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대통령님과 사진도 찍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또 배운 게 사람이 어떤 가치와 비전, 철학으로 똘똘 뭉치면 어려울 때는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익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팀이 어려울 때 한 몸처럼 움직이고 신뢰가 두터워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서 깨지는 사례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도요, 이익이 생기면서 와해되었고요. 이 두 가지 경험을 거치고 제가 이제 창업한 게 모두의 사수라는 브랜드였어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이 업계에서 저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직장생활 경험과 두 번의 창업 실패 끝에 네타이치를 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론칭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다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사람들에게 저를 알려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저는 음식의 간을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이라 뭘 만들어도 잘 만들 자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국밥을 만들어 달라고 할지 미역국을 끓여 달라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단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성심성의껏 소재, 마케팅 소재 제가 원래 해왔던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광고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했던 게 그거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도 많이 배웠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문의해주신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만 실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었고 대다수의 나머지 분들은요. 저를 사기꾼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면서 했던 인증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병역기술서도 뽑아가지고 제출하고 그때 받았던 월급, 원천징수, 세액이나 이런 거 떼가지고 증명하라고 해가지고 증명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을 해명하느라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해명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는 내가 앞으로 만날 고객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회사를 깨달았어요.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부터 나는 온전한 자연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페이스북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은 그것이 다가가는 데 적합하지 않은 판을 매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선택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한 번도 사수가 있었던 적이 없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책들을 요약해서 이제 메모해두던 습관이 있어서 10년 동안 이제 쓴 다이어리 독서노트가 있었어요. 10권 정도 있었는데요. 그걸 하나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아이폰 기본 메모장에다가 써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밑에 본문글도 없었어요. 그냥 업로드한 날짜를 해시태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노출을 했는데요. 반응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한 달 내내 제가 올리는 컨텐츠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제 와이프밖에 없었어요. 불쌍하다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걸 꾸준히 하니까 한두 개씩 좋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좋아요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들 개인 계정에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면요.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팔로워 신청을 해서 강파를 했고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전환된 피드 같은 경우에는요. 콘텐츠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주행을 해서 콘텐츠를 다 읽어봤어요. 그렇게 인스타그램 채널의 콘텐츠들을 분석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해시태그 사용법이 그냥 마케터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마케팅 업자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 전략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를 쓰는 방법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페르소나, 상을 해시태그로 보여주더라고요. 책을 읽는 남자, 책 읽는 여자 이런 해시태그를 쓰기도 하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해시태그를 쓰지 않고 그냥 책 읽는 중, 책 읽는 이런 식으로 그 해시태그 커뮤니티의 콘텐츠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고객들, 그러니까 유저들의 해시태그 데이터를 따로 아카이브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교집합을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해시태그 북스타그램, 독서스타그램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제 책의 겉표지 혹은 되게 예쁜 카페에서 책을 올려놓고 찍는 사진들 이런 걸로 지금도 굉장히 많죠. 콘텐츠가 300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유형의 콘텐츠가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필사스타백이라는 해시태그였는데요. 그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스탠드 아래에서 종이에다가 빡빡하게 편지처럼 글을 쓰는 형태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그런 해시태그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 필사스타백은 지금도 100만 개가 안 됩니다. 아마 30만 개, 20만 개 정도밖에 콘텐츠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단점은요, 무조건 크고 넓은 시각으로 하나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무슨 선택을 했냐면 필사스타그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건 직관이었는데요, 하나의 가설이었고요. 카페에 앉아서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겉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많은 커뮤니티보다는 콘텐츠의 수가 훨씬 적어도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제가 노출되는 것이 향후 사업적으로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콘텐츠 올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필사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변곡점인데요. 보통 대부분 콘텐츠를 창작해서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기 자신 머릿속의 직관, 경험에 이제 우러나는 그런 직관들을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그 마케터의 직관, 어떤 창작자의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하고 또 그런 천재성, 그런 재능과 센스, 감각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많이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거꾸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콘텐츠가 터졌던 경우보다는요,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의 연습대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 훨씬 더 저를 노출시키는 방법에서도 인게이지먼트 향상에 도움이 됐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어떻게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그 콘텐츠와 하실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라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콘텐츠를 좀 피vo팅하니까 사람들 팔로우 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아요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기 시작했고요. 질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반응하는 그 모든 의견을 똑같이 찾아가서 정독하고 해시태그를 저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계정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볼 수 있는 걸 전부 다 수집해서 데이터를 계속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또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책에 집중하던 저와 친화적인 유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해시태그에 핀터레스트 그림 따라보기, 그림 연습, 기초 드로잉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해시태그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더라고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2, 애플 펜슬 2가 나왔을 때 그걸로 이제 드로잉을 해가지고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제가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란 그 시점이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 펜슬 2가 출시됐을 때는 드로잉과 이제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들을 위해 그 제품들이 출시됐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프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걸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 디바이스가 생기고 나서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자기 개발이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다른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요, 필사도 하고 그림도 따라 그려야 결국 이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내 풀로 불러들일 수 있겠구나 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핀터레스트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 옷 잘 입는 스타들의 파파라치 사진들을 이제 따라 그리는 걸 보고 저도 똑같이 따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냥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하니까 채널이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폭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시절에도 팔로워 수가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생각해보면요. 근데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는지 문의하시는 분들, 그림을 어떤 툴로 그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질문하는지 질문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왕왕 생기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보다 본격적으로 제가 독서 모임 같은 걸 운영하고 있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모두의 서술하는 그가 부업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회사에서 직책,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독서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부담감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솔직하게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렸더니 저는 5만 원을 들고 고객은 자기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채널을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거나 올려서 제가 올리는 이 PD의 글들을 계속 보면서 회사에서 이미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주말에 한 번만 열어주시면 자기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제가 만든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겠다고 계속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만약에 만들면 몇 명 정도까지 케어가 가능할까 계산을 해봤는데 혼자서 15명 정도 맥시멈으로 모으면 그래도 한 명 한 명 소통하면서 제가 일하면서 그분들이 직장 생활, 생업에 관련해가지고 도움 요청을 저한테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드리고 저도 동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을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저는 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이 모임의 비용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면 들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5만 원 정도 되면 정말 혜자일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이면 아무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한테 모이실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5명이 진짜 모인 거예요. 5만 원에. 그때 저는 결제 페이지도 없었고요. 네, 홈페이지는 당연히 없었고요. 상세 페이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선택의 기로였는데요. 내가 이걸 사업이 아니라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세금도 안 내고 15명한테 한 달에 75만 원씩 계속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냥 제법 짭짤하겠다.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여기다 좀 더 쓰면 이 사업을 좀 더 멋지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와이프를 설득해서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75만 원의 주택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운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책으로 선정했던 게 링스타트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저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도전해야 되는지를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나누러 오시는 게 아니고 제 입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영진님이 하는 얘기만 듣고 싶다. 차라리 이 모임을 좀 쪼개가지고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만 하고 또 교양만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좀 분리된 방을 따로 운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타겟들을 좀 나눠서 검수화해 왔는데 15명 중에 2명이 대표님이었고 2명이 시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임원과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이제 취준생들. 그 나머지들이 그 직장인과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셔서 요청을 하신 거죠. 그때 반을 실제로 쪼갰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을 쪼개니까 그냥 자기들만 참여하신 게 아니고요. 주변의 사장님들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5명과 15명이 이렇게 반이 2개로 나눠져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벼랑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 소득이 75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으로 한 달에 늘게 되면서 이거 저는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 오래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것 같겠는데 라는 생각, 확신을 그때 더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면서 저는 그 과정을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각종 채널 같은 데 잘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 포럼 클럽이나 어떤 강연에 연사로 곧잘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으면서 저 자신을 좀 알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제 수업을 듣는 대표님들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인사이트를 이제 보시고 소화시켜 드리는 레벨이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책 없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제안한 강의비가 15만 원이었어요. 재밌는 게 저는 모델사수 서비스도 운영하면서 70만 원까지 가격이 뛰일 때까지요. 제가 가격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실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표님과 임원분들이 팀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보강의 고객분으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제가 모델 사수 기수가 지금 30기수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인연을 배경으로 계속 세미나에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80%가 맞습니다. 제 서비스가 이제 팀이 될 때까지 탄탄해지게 된 배경은요. 저는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마케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태워가고 그분들이 실제로 저를 통해서 얻어가고 실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디나들 고민하고 힘을 썼는데요. 그렇게 재구매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단단한 행동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날수록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전전긍긍한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팀빌딩을 해서 새롭게 다른 걸로 더 도전을 해도 되겠다라는 자기 확신이 점점 더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현금의 회전이 점점 더 차이가 커지니까 제가 사람을 가르쳐서 저처럼 저 같은 일을 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실패를 해도 다음 달에 또 채용 공고를 내서 고용하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업이 조금씩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대표님들 중에서 어떤 대표님은 그냥 자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직접 직원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직접 생산성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B2B 서비스가 시작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B2B 서비스로 직접 조직 관리를 해드리고 KPI, 그러니까 성과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 회사에 맞게 월계를 짜드리고 마케팅 플랜 같은 것들을 점검해드리고 리더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간 관리적 교육을 시켜서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입사자들을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게 만들지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일하게 만들지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사소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웃고 계신 게 저한테 그 일을 맡긴 사장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그런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그 직원들이 저를 반기는 게 표정에도 들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가면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더라고요. 쟤 또 왔다 이런 표정.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난 걸 보면은 갑자기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실제로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청구를 했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떠나고 이 조직은 그 생산성이 유지가 되고 그 매출 성과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런 신호를 포착하니까 이거 내가 이 회사를 맡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과거로 되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방식이 뭔가 굉장히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렸고 이게 자발적 참여도 아니고 회사의 어떤 그 가상에 젖어서 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면 초반에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서비스를 한 번 더 피보팅했습니다.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직장인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제가 실제 그 회사의 그런 단기 계약 임원처럼 실제 그 회사에 제 자리도 있어요. 팀원들을 가르치고 실행시키고 성과를 내는 형태로 업무를 했다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그런 식으로 수업의 방향을 바꿨어요. 완전히 이제 전면적으로 수업의 커리큘럼이나 수업의 성과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그때 수정을 했었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제 매출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시작은 굉장히 작게 있고 아직도 작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노력들이 쌓이고 시간들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을 끝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리플에서 강연을 듣는데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죠? 근데 우리 작가님 참 겸손하신 게 눈치 구성도 받으셨고, 그죠? KBS 다큐멘터리 출연도 하셨는데 아까 자기소개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제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제가 제 평판에 거품이 끼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이런 배경들이 제 실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텐데 이건 사실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뒤에 놓여진 트로피 같은 것들이라서요. 사람들한테 굳이 되어 밝히지 않아요. 네, 진짜는 척을 하지 않는 법인데 척이 없으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도 스피치 학원을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시스템을 일하는 방식, 순서, 원칙이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생산, 제조, 유통까지 전부 다 어떤 일련의 순서대로 일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의 모델도 너무 많으세요. 근데도 어떤 조직은 성공하고 어떤 조직은 실패하는 그 이유를 보면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이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어도 나처럼 일해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가 생기면서 그 회사의 시스템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과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로 앉히고 싶어하는 그 직원과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관리자가 다 보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을 조직에 뽑으려면 시행착오를 하루라도 빨리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관리자가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보통 경험이 어렵고 해서 네, 1인 기업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으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거든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저는 자동화라는 게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로 시트를 정리해야 되는 어떤 단순 노동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면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템플릿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시거나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발성이에요. 그러면 네. 단발성은 이제 그냥 노가다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단발성이지만은 네. 그 1인 기업이 혼자서 네. 20년, 30년 계속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할 때는 네. 다른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1인 기업이 그 업을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네. 저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요, 1인 기업으로 계속 이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데이터를 쌓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스템과 나머지 어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는요, 그 수순위의 문제예요. 이거 공부 좀 깊이 있게, 그죠? 산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요. 챗GPT라는 AI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대체하겠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툴 같은 걸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이 지금 실력으로 봐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는 아마 그 챗GPT로 얘기하실 거고요. 그동안 시키는 것만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문제정의 능력이나 이런 기초 소양들이 부족해지면서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전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견해와 주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틀려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네요, 잠깐. 네. 그러면 그 나만의 우월성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공부, 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고요. 제가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1등의 결과가 아니라 앞에 과정을 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과정만 본다고 1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마케팅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후행 지표라고 보면요. 매출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매출을 목표로 잡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출이라는 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통솔할 때 매출, 후행 지표로 목표점을 주면 좋은 것보다 나쁜 점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목표를 높게 설정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전부터 근로욕을 상실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요. 그것 때문에 목표를 낮게 하향 조정해주면요. 조기에 달성하면서 남는 시간에 어영부영 일하게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거는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저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 알려진 용어는 이제 선행지표.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네.
선행지표를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가령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구매 전환율은 선행지표지만 체류 시간은 선행지표예요. 상세 페이지의 기능은 그것을 읽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체류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체류 시간을 높이려면 어떻게 고민할지를 사람들에게 아젠다를 주셔야 돼요. 화두를 주셔야 돼요. 매출을 올려라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초보 사업가들이 좀 하는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실수가 좀 어떤 게 많은지,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베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려고 먼저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수익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은요, 강사가 알려준 방법을 고지고대로 따라해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아하고 자기가 그 활동이 각각의 수행하는 활동 단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성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언젠가 이걸 계속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아요. 네. 네. 초보 사업가들이 해야만 하는 건 모니터링이지만 너무 따라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도 와닿았던 게 품질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품질이 네. 좋은지 안 좋은지 네.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쉽고 직관적으로 네.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네. 것도 있었군요. 계속요. 쉽네요. 네. 그러니까 배송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CS를 하냐면요. 구매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구매한 그 순간부터 저희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드려요.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송을 보내잖아요. 택배사 송장 번호가 등록이 되고요. 그럼 그것도 저희가 손수 안내를 드려요. 네. 그리고 언제쯤 배송이 될 거라고 가이드도 드리고요. 그때 댁에 없으면 어떤 식으로 놔드리겠다라고 얘기도 따로 해드리고요. 그렇게 처음에 소통을 그런 방식으로 이어보면요. 배송을 받고 나서 제품의 첫인상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너무 쉽고요.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들이 많아지면요. 가끔씩 사람들이 아주 장문의 댓글, 문자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저희는 리뷰를 써달라는 이벤트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셔도 되니까 후기를 한번 작성해 주실 수 있냐고요. 네, 저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진정성 있는 후기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어봐라. 네, 물어보셔야 돼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나의 현재는 롤모델의 과거다. 네. 이 말씀이 좀 와닿거든요.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라이벌 경쟁자로 누구를 보통 떠오르게 되냐면요. 동년배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제가 30대에 만약에 창업을 했다면 35살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을 롤모델로 사업을 시작하시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남은 시간이 5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35살에 성공하신 분은 사업을 일가를 이루신 분은요 5년이 걸린 게 아니라요 35년 걸린 게 맞는 거죠. 네. 그분의 20대는 나의 20대랑 완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으면요 추적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베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현재는 롤모델의 과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보다 중요한 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말입니까? 목적은 방향이고요. 목표는 그 방향대로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목표만 있다면요. 가령 대출만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요. 제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던 것처럼요. 어느 순간 목표가 내 상사처럼요. 저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아무도 저한테 엄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새 타성에 젖어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목적이라는 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다르네요.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징검다리를 만들려면 돌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오하율이 달라 삐뚤삐뚤하게 모여도요. 방향만 맞으면 강을 건너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쉬는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의 풍경을 보면서요. 네,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데 목적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쫓아만 가면 네,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의 사업 1인 기업에서 100인 기업까지의 저자 김영진 작가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이 마인드, 마케팅, 리더십, 생산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 북살롱과 다른 공지사항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7월과 8월 작가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작가님은요. 여러분들을 브랜딩하고 SNS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는 하루 1시간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의 저자 윤소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7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 8월의 작가님은 독서치료의 대가 임성관 교수님과 함께하는데 제가 작가님께 이야기로 듣기로는 임성관 교수님이 독서치료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독서치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통해 치료하고 위안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8일 88 목요일 오후 4시에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픈 채팅방에 신효의 북살로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북살로와 낭독살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작가님들이 모셔서 함께하는 북살로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낭독살로는 저를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만나셔도 좋습니다. 학지사라는 심리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 아래 예쁜 마인드키라는 북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낭독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번에 저희 출판사 협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석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다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또 드리고요. 선착순으로도 책을 증정을 해드리는데 어딘가 아름다운 기분이라는 우하민 작가님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요거 함께 읽으면서 폴린에서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다가 신유아의 낭독서를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